네, 안녕하세요. 세션 1의 사회를 맡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이온 연구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의 주제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위한 대화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로 인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탈탄소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현재 에너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세션 1에 준비한 두 개의 발제와 패널 토론은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패널 토론 이후에는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가자분들께서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김강원 팀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발제 주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 총괄팀장입니다. 예, 목표 달성 부문별 전략이라는 제목인데요. 크게는 저희가 아무래도 에너지 분야 전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탄소 중립 향해 가지고 다양한 발걸음을 시작해왔고 진행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 2015년에 신기후 체제의 도입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가 합의를 받고요. 2016년에 본격적으로 발효가 돼 가지고 작년부터인 21년에 본격적으로 신기후 체제가 지금 돌입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각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해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9년, 20년 해가지고 EU랄지 아니면 우리 나라가 포함된 한중일 같이 탄소 중립 선언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때 탈퇴했던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탄소 중립에 다시 선언하면서 동참하게 되는 이렇게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그림으로 보여드렸고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전 세계가 좀 어떻게 해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올해 4월 기준에 이런 탄소 중립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에 동참한 국가별로 한번 유형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안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수준의 나라도 있고 정책에 이미 반영된 나라 그리고 우리도 하겠다 선언을 한 나라도 있고 실제로 법제화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법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말에 탄소중립법 제정되면서 35% 이상을 목표로 했고요. 밑에 대통령령에서 30년에 40%까지 달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법제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이미 달성한 나라도 한 5% 정도 된다. 지도로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조금 미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현실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서 어떻게 좀 에너지 파트에서 저희 에너지 업계에 다 종사하시지만 저희도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인용하는 기관인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다양한 좀 시나리오별로 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일단 사용 규모로 봤을 때는 전기하고 열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쓸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 빌딩 이런 순서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반면에 배출량은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출량은 좀 거꾸로 항공해운 쪽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다양하게 시나리오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시나리오별로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전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각각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일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열, 즉 에너지 파트에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성패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에너지를 좀 전 세계가 어떻게 써왔는지 좀 보시는 자료인데요. 좀 오래 전부터 한 200년 정도 전부터는 거의 쓰지 않았고요.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2200년 전에는 거의 100%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전통 바이오매스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좀 국가가 나라가 좀 산업화 이렇게 가면서 점점 석유, 석탄 같은 LNG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현재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제일 상단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화석연료 비중은 한 80% 밑에로 형성되는, 크게 줄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는 이렇게 패턴을 보였는데 어떻게 이제 전망을, 아까 말씀드린 IEA에서 전망을 하는 걸 설명드리면은, 화석연료 비중은 이제 20년 정도의 피크를 치고 점점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도 안 남았죠. 30년 정도 되면은 한 60% 초반까지 화석연료 비중이 줄어들 것 같고요. 이 줄어드는 만큼을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가 받아서 메꾸게 되는 구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0% 정도 되고 있는데, 좀 믹스 간에 좀 나눠 먹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은 이렇게 되는데 과연 수요는 좀 어떻게 될지, 저희가 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분자 분모에 대한 같은 노력을 필요하다라고 잘 보고 있는데요. 분모는 에너지 사용량이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분자인 에너지 공급량을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게 탄소 중립의 뭐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 말씀인데, 그렇다면 분모 부분 소비는 어떻게 줄일까라고 보면은 한 50년 정도까지 20% 정도 좀 밑에는 감소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변수가 이제 그 전력화율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는 가스레인지 쓰다가 지금 인덕션 쓴 것처럼 소비 패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전력을 많이 활용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50년에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이렇게 외부 다녀보면은 50%밖에 안 되냐라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기를 주변에서 많이 쓰고 해서 그렇지 아직까지만 해도 그다음에 수송 분야 이런 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1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50년이 돼도 전력 화율은 50%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은 소비를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할지, 50년에 한 62%, 저희 뒤에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아리백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리백 목표는 50년에 100%입니다. 50년 100%인데 일단 그거는 100기가와트 아워 이상 쓰는 이런 일부 기업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50년 되면은 한 62%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돼 있고, 올해 정도에는 좀 또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신기후 체제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정도에는 좀 어떻게 좀 보는데, 올해 4월에 아무래도 좀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IPCC에서 탄소 관수 잠재량 분석 보고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그 여러 가지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후변화 협약 국가 195개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동의한 감축 수단이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위에 원자력도 있고 산소포지 있는데, 각 국가별로 산업 환경이랄지 에너지 자부존 잠재량에 따라 가지고 조금 선호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이거는 탄소 중립을 향해서 해야 되는 분야로 인식할 정도로 좀 중요한 파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주요 국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 단순히 선언, EU 그린딜이라든가 이런 선언을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EU랄지 미국, 중국이 앞다투어서 수립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쪽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가 활성화되고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걸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이렇게 좀 국가 단위의 정책 투자뿐만 아니라 돈을 실제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단순히 기존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랄지 그 사업의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거와 함께 그 ESG 지표를 투자 기준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 블랙락이라는 펀드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경원 정도의 펀드를 굴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금액은 1경인가 1000조 원인가 그럴 정도 되는데, 이런 기업들조차도 앞으로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ESG 목표를 좀 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유사한 그런 JP 모간이랄지 탄소 중립 은행 연합이랄지 이제 금융권이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돈을 직접 대주는 금융권이 그 빌려주는 당사자에 대한 그런 탄소 중립 노력을 평가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큰 방향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례이죠. 어떻게 좀 바뀌고 있냐? 뭐 글로벌 아리백이라고 하죠. 저희가 연간 100기가와트 아워 이상 쓰는 이런 기업들한테 30년 60%, 40년 90%, 50년까지 자사가 그 경제 활동에 기업 경영 활동에 활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지금 재생에너지 투입을 하라는 이런 제도인데 뭐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한 9개 정도 가입했고요. 미리 납품을 해드린 상태에서 지난주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에서도 50년까지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역시 뭐 제가 왼쪽 밑에 좀 정리해온 것처럼 이 아리백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발전량도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 아리백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에너지 업계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말씀드리면요. 30년에 저희가 17년 12월 지난 정부였죠. 17년 12월에 30년에 20%의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소위 말하는 3020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말에 NDC 상향 목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 따라 가지고 30년에 21.5%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고 정부 목표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업계에서는 부족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꽤 많은 그 속도를 저희가 왼쪽에 정부가 처음에 수립했던 3020 목표상 수치인데요. 목표에 거의 한 2배 가까이를 매년 달성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기반을 갖춘 상황이긴 한데 더 갈 길은 멀고 있지만 작년 잠정에 한 신재생 발전량이 한 8% 정도 됩니다. 아직 공식 통계는 집계 중에 있는데 근데 한 불과 8년 정도 안에 한 3배 가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목표에도 직면해 있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현 정부는 그 5가지의 그 에너지 정책 방향,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일단 그 에너지 믹스를 무탄소 전원으로 좀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재생 에너지하고 원자력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30년 40% 목표 할당을 그 감축을 위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를 좀 효율화해야겠다. 재생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절약하는 생각. 저희가 맨 밑에 있는 EERS라고 이게 RPS 같은 겁니다. RPS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공급해라라고 의무화하는 제도 2012년부터 했는데요. EERS는 어느 만큼 얼만큼의 에너지 효율을 절감해야 된다는 의무화 제도. 이제는 수요 파트에서도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수요와 공급을 다 같이 좀 의무감 있게 해보자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 가지고 국산 제품이 활용돼 가지고 이런 에너지 전환이 국내 산업 고용, 투자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개선을 해보자라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발표했지만 저희가 태양광 2012년부터 태양광에 대해서만 고정가격 제도를 시행했는데 얼마 전에 입법 예고 완료해가지고 지금 사업 공고 기간인데 최초로 풍력 발전에도 고정가격 입찰 시장을 개설하는 등 이렇게 좀 산업을 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원 안보 요새 좀 많이 어렵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화석연료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만 하자 재생에너지도 자원의 안보 분야의 하나의 패턴으로 봐가지고 이런 것도 좀 뭐 자원안보 기본법이랄지 이런 데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원안보도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방침을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그 따뜻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분명히 좀 소외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피해보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좀 같이 협의하면서 충분히 주민 수용성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과정에서 조금 가격도 오를 수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도 강화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독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염광희 선임연구원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발제 주제는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의 발전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고라 에너지밴드에서 일하는 염광희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오전에 저희 디미트리 페시아 아시아 담당 국장이 발표를 했는데 혹시 이제 그때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연구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는 베를린에 위치해 있고 브뤼셀과 방콕과 베이징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체 합치면 한 120명, 130명 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주로 에너지 기후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정량적인 분석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뭐 부포탈 연구소라든지 룬트 대학이라든지 관련 이런 이제 정량적 연구 역량이 뛰어난 곳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요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저처럼 한국 출신의 사람도 고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 한 120명, 130명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다 독일 외 국적의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 정치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녹색 에너지 전략 연구소가 저희 아고라 에너지밴드의 한국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파트너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실정에 맞는 보다 야심찬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프로그램 중에 저희 연구소 소속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제 저희하고 이제 녹색 에너지 전략 연구소가 이렇게 협력 파트너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차관께서 인사말을 하셨는데요. 저분이 지난 12월까지 저희 연구소 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언론에도 많이 났던 것처럼 독일이 작년 9월에 있었던 선거를 하면서 3인당, 녹색당, 그다음에 자유민주당 요 세 당이 연합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선거하고는 달리 독일에서 지난해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대응 대책하고 기후 보호 강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리는 숄츠라고 하는 3인당 출신이 맡고 있는데 부총리는 녹색당 출신의 하백이라고 하는 분이 맡고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차관은 이제 재정을 담당을 하는 우리로 치면 기재부 쪽에서 차관을 맡는 게 그냥 통상적인 관리인데 작년 선거가 선거이고 또 그다음에 기후 보호가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녹색당 출신의 이 하백 정치인이 부총리가 되었는데 이분이 맡고 있는 부처가 경제기후보호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산업자원부인데 이제 산업자원에너지부 뭐 이렇게 부를 텐데 그게 아니라 산업자원기후보호부인 거죠. 그 부를 맡고 있는 장관이 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명의 차관인데 그 중에 차관 한 명이 저희 연구소의 전 소장이 차관으로 지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내용은 아마 자료집 통해서 다 보실 테니까요. 앞부분은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페시아 국장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2020년도 설정했던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 효과가 그것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서 이 목표는 겨우 달성했다라는 게 저희 분석이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45년 넷째로 그다음에 2030년 설정한
이제 65% 감축이라는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 독일이 좀 약간 희망적인 것은 독일은 이제 경제 성장은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와 에너지 소비는 줄이는 소위 말하는 탈동조화 현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량의 45%,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량의 45%를 재생에너지로만 공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비중이 조금 떨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제 회복을 위한 이제 경제 긴급 지원을 하고 막 이러면서 경제가 조금 활성화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사실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금 더 돌려야만 했고, 무엇보다도 작년에는 그 바람이 예년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좀 적게 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풍력 발전의 그 전력 생산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의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이 그램은 1990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전력원의 이제 믹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밑에가 재생에너지인데 뭐 눈에 띌 정도로 아주 확연하게 재생에너지는 증가했고, 그 위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회색으로 나타난 것이 원자력 발전인데 독일의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그 탈원전 정책을 계속 강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전력 생산 비중 양이 줄어들었고요. 그 위에 석탄 비중이 줄어든 것,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탄 같은 경우에는 1990년 대비했을 때는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2021년 전력 믹스인데요. 이제 괄호 안에 써 있는 거는 2020년 비중이고요.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40% 이상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3분의 2는 풍력과 태양광에서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지원해주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원해주는 이 정책 툴을 아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냥 EEG라고 그렇게 쓰시는데 에어너이바르 에너지 게제츠라고 그래서 우리로 직역을 하면 재생에너지법이거든요.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재생에너지법은 여러 가지 복잡한 기제는 있습니다만 가장 심플한 것은 뭐냐면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투자 위험성을 줄여서 어느 누구든지 재생에너지를 투자한 사람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거의 주기적으로 보시면 처음에는 4년, 그 다음에는 1년, 2년마다 법을 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이 생산 단가가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정부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 정치인들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EEG의 특징은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시행을 했었던 그 기준 가격 매입 제도와 같은 건데요. 정부가 이 전력 매입 가격을 이제 설정을 하고 법에 따라서 이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대로 20년 동안 무조건 정부가 사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정부는 아니고 전력 사업자인데 그냥 편의상 정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사주는 건데 그러면 이 가격을 누가 설정을 하냐면 정치인들이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랑 협의를 하는데 법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세팅을 하는데 이 가격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비대칭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제일 잘하는 분은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비용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발전 속도를 굉장히 좀 약간은 축소해서 그 정부 쪽에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가격을 딱 설정을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게 확연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법률을 주기적으로 개정을 해야만 독일 국민들이 그 이제 어쨌든 전기요금 가지고 이걸 도와주는 건데 독일 소비자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에는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입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법으로 가격을 정하지 말고 차라리 프로젝트 디벨로퍼들이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건데 독일이 뭐 전 세계에서 전기값 제일 비싸다, 두 번째로 비싸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독일의 전기요금 구조입니다. 보시는 거에 맨 밑에가 실제 발전소에서 나오는 가격이고요. 그 위에 파란색은 이제 송배전망을 이용할 때 내는 돈이고, 그 다음에 핑크색은 세금인데 독일은 부가가치세가 19%이거든요. 전기도 일반 제어로 들어가서 19%의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컨세션 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개념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 비용을 더 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구 밀집 지역에 뭐 송전선을 깔아야 되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 차등을 해서 두는 세금과 같은 준조세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쟁점이 되는 게 요 이제 EEG 랩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시면 2022년에 3.7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바로 재생에너지 그 시설 설치됐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곳에서 이 재생에너지 그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법을 제정할 때부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후보호나 뭐 온실가스 줄이고 뭐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있지만 일단 국민들이 어쨌든 그 효과는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소비자가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낸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부 재정에 부담 전혀 없습니다. 누가 부담을 하냐면 소비자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면서 이 비용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6.8센트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줄어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줄어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전력 매입을 보장을 해주는데 뭐 2000년대 제일 일찍 설치한 게 제일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설치한 거는 그 지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설치한 거는 지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이 어떤 시점이냐면 2000년도에 법 제도를 처음 시행했을 때 그때 일반 전기요금보다 3, 4배,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5배, 6배 비싼 가격을 줘야만 했던 그 태양광 발전이 이제 정부와의 계약 기간 20년이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사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가 늘어는 나는데 해가 갈수록 이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국민들도 알거든요. 독일이 제일 비싼 전기요금 낸다는 것을. 그래서 작년에 선거 과정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됐고, 심지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녹색당조차도 요 EEG 랩이라고 부르는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전기요금에서 없애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탈탄소화를 할 때에는 전기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다른 재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출권 거래제를 하면서 나오는 이 그 수익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저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요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전기요금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이제 전쟁이 나면서 최근에 독일 정부가 결정한 것은 올 7월 1일부터 요걸 아예 받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그런다 해서 독일의 전기값이 뭐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많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뭐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필요한 논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독일이 2045년까지 기후보호 목표 발표하기로 했고요.
이건 앞부분에서 다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앞서 디미트리 피셔 국장이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독일 새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 40%에서 80%까지 2배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설치했던 것 2배, 3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연합 정부를 만들 때 합의문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독일 정치에서는 이 연정 합의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정치 시스템이 다른 거기는 이제 의원내각제 국가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연합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원 선거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 결과가 일단 과반이 넘는 당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과반이 넘는 당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다당제 국가니까. 그럴 때는 각 당들이 선거 끝난 다음부터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를 넘기는 조합을 짜야 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 이번 작년 9월 선거 끝난 다음에도 독일은 그래서 선거 딱 끝나면 신문사들이나 방송사들이 그러면 다음 정부는 어떤 당들의 조합이 될까 이제 이거를 각자 막 분석하거든요. 정치평론가들이.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도 거의 10몇 개의 조합이 나왔어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합이. 근데 몇 달간의 협상을 하면서 9월에 선거 끝나는데 11월 말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합의가 됐거든요. 2달 동안 각 당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정부 구성을 하는 논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거의 90몇 페이지에 달하는 연정 합의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 합의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 연합정부에 참여하겠다는 당들이 이거를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국회가 개원이 되는 순간 이거는 법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향후 4년 동안 독일의 정책이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냈는데 그다음에 올 1월 달에는 경제기후보부가 2달 만에 아주 신속한 현재 부탁을 하면 현재 그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속도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또 독일 정부는 지난 그 4월달 부활절 그다음에 올 여름에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2가지 정책 패키지를 냈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앞서 이제 디미트리 국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주에서 2%의 땅을 2% 최소 2%의 땅을 풍력 발전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뭐 지자체 지방자치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이런 거 설치하려면 토지 이용 지자체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에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다 또는 여기는 절대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안 된다는 지역이다라는 걸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 반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특히 바이에른이라고 이제 그 뮌헨을 둘러싼 그 주가 잘 사는 곳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풍력 발전 이런 거 귀찮아. 그래서 풍력 발전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2030년까지 80% 달성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각 주가 2%씩 땅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이미 각 주가 설정한 이격거리 규정을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이게 한국에서도 저도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막 각 지자체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거랑은 저는 좀 차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이미 20년 동안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인데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면서 이미 수용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가 설정한 이격거리를 없애자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너무 지자체에서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의 이격거리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과연 재생에너지의 중장기적인 확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만 보면 독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력의 절반가량을 재생에너지로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들었는데 배출권, 탄소 배출 줄여라 그 기업의 얘기를 하면 기업분들께서 그런 표현 하신다면서요.
이미 우리는 수건을 다 짠 상황이어서 이게 더 짜도 물이 안 나온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독일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이제 그런 숙제를 맞닥뜨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선은 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독일도 이 인허가 기간이 굉장히 긴데 이것을 3개월로 아예 단축하는 내용의 지금 법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변성 있는 전원을 그 개통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 압박이 있어가지고 발표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는 회사 운영 규칙상 그 이제 비영리에서 요청을 하시는 강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무료로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재생에너지 정책 독일의 현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만 맞추면 제가 더 길고 좀 차분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과 수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장에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님, 패널에는 사단법인 넥스트의 고은 이사님, 고철연구소의 김경식 소장님, 한국교통연구원의 김자인 부연구위원님, 지멘스 코리아의 강동구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세팅을 한 후 저장인 고재경 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첫 번째 세션 자장을 맡은 경기연구원 고재경입니다. 앞에서 그 에너지공단의 김강원 팀장님께서 글로벌 국내 탄소 중립 정책 동향이랑 부문별 전략에 대해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영광희 선임연구원께서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플로어에서 질문도 나올 것 같고요. 또 오전 세션에서도 또 플로어에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후 세션으로 넘겼던 것도 있어서 저희가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또 패널이 4분이세요. 시간은 지금 한 예정대로라면 한 30분, 35분 정도밖에는 없는데요. 그럼 먼저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좀 이 논의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야가 있고, 또 여기에는 산업 부문에서도 많이 또 활동을 하신 그 전문가들이 나와 계셔서 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수요 관리, 또 뭐 전기 요금, 그리고 또 한쪽은 또 재생에너지가 되겠고, 또 다른 한 축은 또 우리가 또 제조업 기반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교통 부문에 또 이슈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종합해서 그냥 조금 더 자유롭게 한 5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플로이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희가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사단법인 넥스트의 고은 이사님부터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장님께서 사전에 질문을 주신 게 있으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가의 산업 구조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다배출 업종을 탈탄소를 위해서 산업에서는 어떤 정책 수요가 있을 것이며, 정부는 어떻게 부응해야 하느냐, 이제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빠르게 말씀을 우선은 드리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텐데, 특히 배출량으로 따지고 보면은 확연히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스콥 1 배출량만 보면 산업 부문의 배출량이 36% 정도 차지해서 전환 부문과 1, 2위를 다투고 있는 부문이고, 스콥 2까지 포함하면 52% 정도 되죠. 그래서 산업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데, EU 같은 경우는 9%, 미국은 23% 정도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똑같은 선진국과 똑같은 탄소 중립을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되면 그 규모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남들보다 더 빨리 뭐 EU만큼 해서도 안 되고 미국만큼 해서도 안 되고 더 빨리 해나가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가 어쨌든 제조업으로 쌓아온 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후 경제 성장에서도 저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산업 부문의 연원료 전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산업 부문은 석유 순을 보면은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석유, 석탄, 전력, 가스 이 비중으로 씁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정유랑 석유화학의 강국이다 보니 원료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철강 업종에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서 석탄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력이나 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에 걸쳐서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이기는 한데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열원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냐? 이것은 뭐 두 가지죠. 대체 연 원료를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술의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수요는 이 두 개를 서포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쉽게는 기술 개발, 탈탄소 기술 개발, 뭐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R&D 지원 사업을 이미 많이 하고 있죠. 그것도 당연히 이제 지속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사실 이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 상용화해서 이 기술로 생산을 하였을 때 그 생산 단가가 기존 화석연료 대비 경쟁적이어야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고 더 가속도를 높일 것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빠르게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많이 발표해 주신 독일의 사례나 다른 일본 같은 사례에서보다 우리나라는 다소 이 기후 변화나 탈탄소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가 조금 짧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정책적인 고민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쉽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가장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은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이겠죠. 그래서 아까 독일 사례도 보셨다시피 정말 강력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량 자체를 늘려야지 이것이 학습률을 타면서 단가가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희 사단법인 넥스트가 이제 2050년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이상적인 에너지 믹스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 저의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 전력이 약 한 46% 그리고 그린 수소가 한 23%. 그래서 총 약 70%에 달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원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재생에너지의 단가는 산업 부문의 정말 핵심 그 생산 단가를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많이 여러 업종에서 논하는 탈탄소 기술이라는 것이 아무리 지금부터 전력 질주를 해도 가장 빠르게 상용화 가능한 것이 2030년 이후, 2040년, 50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2030년 전까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2030년 안에 가장 빠르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단가를 낮추는 것. 이것을 1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또 떠오르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체 연 원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 자체가 생산된 상품 자체에 대한 의무적인 규제가 또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컨대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플라스틱의 재생 원료 사용 의무 규정을 넣는다든지 이는 인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조금 규제하는 그런 의무 규제 사항이죠. 이러한 좀 의무 규제 사항이 들어간 정책이 또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저탄소 기술, 탈탄소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소위 말한 저탄소 상품, 녹색 상품은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기존 상품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또 공공부문에서 정부 부문에서 녹색 공공 조달이라든지 좀 의무적으로 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서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녹색 수요를 창출을 해야지 기업이 마음 놓고 저탄소, 탈탄소 투자에 더 힘을 쏟고 불확실성을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단가 하락,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화석 연료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 수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그 고철연구소 김경식 소장님께 사실 산업 부문이 여러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고 아까도 뭐 에너지 안보, 자원 안보, 그다음에 아리백 여러 가지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고철연구소장 김경식입니다. 저는 현대제철에 제가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관계를 많이 좀 업무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고은 이사님도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고 그걸 늘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산업체 경험을 한 제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늘릴 거냐. 아까 플로에 계신 한 분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왜 이래 싸느냐, 뭐 기업용을 싸게 해줘서 그러냐, 어쩌죠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차이가 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산업용이 싸게 혜택을 주는 거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난 한 20년간 산업용 80% 올려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제가 이제 지난 9월 6일 날 태풍이 흰남노로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처음 이렇게 물에 잠기고 같은 날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뭔 화재냐면 ESS 화재가 났어요. 이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때 시작을 했는데 왜 자동차 배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발전을 하는데 산업용이라든지 우리가 이 전력 수요 관리 쪽에 하는 ESS는 왜 아직도 화재 원인도 제대로 못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다 좋은데 재생에너지가 늘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ESS거든요. 스마트 그리드가 2010년도에 우리가 정부 발표가 2030년까지 전국을 스마트 그리드 다 한다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가 ESS가 안 되는 거예요. 2010년에 11년까지 제주도 시범 사업하고 최근에 광주하고 서울에 또 되면 몇천 세대씩 시범만 하고 있어요. 이 가장 ESS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외국 사례도 들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공급 차원에서만 다 이제 말씀을 하시고 수요를 어떻게 해서 시장을 할 거냐는 그는 제가 이제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논문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가져갈 거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독일이 40%이고 80%를 목표로 하고 일본만 해도 아까 20몇 프로 가는데 이 모든 나라와 한국의 그런 차이가 뭐냐? 전력 시장이 독점돼 있어요. 전력. 한국만. 거기에다가 한국이 또 일본과 한국과 같은 점은 고립돼 있어요. 망이 고립돼 있어요. 재생에너지 가능성, 균형성을 갖다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ESS로 그걸 극복을 해줘야 돼요. 독일은 외국으로 내보내면 돼요. 부족하면 프랑스까지 가져오면 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그러면은 일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4의 예비 전력이 필요합니다. LNG 급전 설비부터 ESS 해가지고 에너지 경제원 연구가 있어요. 4배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가 계속 커테일먼트가 일어나잖아요. 출력 준단이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소비자가 이게 판매 경쟁을 도입해가지고 소비자가 이 선택을 하게끔 그래서 재생에너지 ESS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수요가 계속 일어나줘야 돼요. 이게 그게 공급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시장 메커니즘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지금 계속 이런 주장을 하니까 3자 PPA 나오고 직접 PPA 나왔어요. 그거 왜 안 됩니까? 기후 솔루션에서 그 레포트 냈거든요.
재생에너지를 가져오면 송배전 요금이 2배, 2배. 왜 2배냐? 기술 솔루션 자료를 보면은 내가 이만큼의 전기를 쓰는데 여기 10%만큼 내가 재생에너지를 가져오잖아요. 내가 기본요금 100을 가져오는 기본요금을 다 내고 있는데 10을 가져오면 추가로 기본요금을 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으는 그 전기 전력 기금에서 지금 3.17% 그 전력사는 기반 기금 내잖아요. 그 기반 기금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생에너지 지원이에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사오는데 또 전력 기반 기금을 또 내야 돼요. 나머지 그 원가 배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못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그 시민단체분들한테 그 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게 시장을 일어나게끔 여론을 도와줘야 될 거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선 제가 기업에 있어야 제일 중요한 게 좋습니다. 부자 감세 좋고 법인세 올리고 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선 씨앗을 키우는 투자세액공제 같은 거는 확실하게 풀어줘야 되거든. 투자세액공제하면 대기업 혜택 본다, 뭐 한다, 뭐 계속 그렇게 해서 반대해가지고 투자 줄여.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돼가 좀 벌면은 부자 감세라고 돈은 거다가 이 구조 바꾸지 않으면 절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요 측면에서 시장이 만들어져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이제 당위적인 논리 접근으로 정책을 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규제 개선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 그리고 실제로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막힌 부분을 좀 짚어가면서 하나씩 뚫어가지 않으면 이게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일어나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김자인 부연구위원님께 사실 수송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발전 분야하고 조금 더 가시적으로 탄소 중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이게 결국은 또 산업 전환 문제하고 연결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슈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짚고 가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좀 개선을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김자연입니다. 저는 수송 부분에 그 탈탄소화를 위한 주요 실천 전략들, 정부가 발표한 실천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가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위주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전기차, 수소차, 그 무공해차로 대전환하는 것인데요. 이게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100%로 본다면은 이 실천 전략이 8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근데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450만 대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 450만 대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로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사업용 차량을 50만 대를 보급하면서 일반 승용차를 40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전기차, 수소차의 등록 대수가 35만 대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면 남은 8년 동안에 거의 7년이죠. 이제 7년 동안에 400만 대 이상을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부의 실전 전략으로는 수요 관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정부가 전기차, 수소차로 보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남은 내연기관차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들을 감축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 대비 사람들의 주행 거리를 4.5%를 감축을 시켜서 2030년도에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무공해차 전환이 한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수요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약 18.6%로 거의 이 두 가지 실천 전략을 합치면 거의 수송 부분의 대부분의 실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이
그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사람들의 통행 패턴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의 오랜 숙제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그 NDC 상향안 전략을 짜면서 내걸었던 것이 일단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입니다. 고속철도나 GTX와 같은 광역철도를 구축을 하고 기존에 있는 디젤 기반의 철도 차량을 수소 차량으로 대체를 하면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을 해서 내연기관차 이용자들을 좀 끌어들이겠다라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버스 부분에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전용 차로를 타실 때 BRT라는 체계를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BRT를 좀 더 고급한 정치성을 좀 더 확보한 슈퍼 BRT와 같은 그런 고급화된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버스와 철도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승용차보다는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퍼스트 마일이나 라스트 마일에 대한 그 통행에 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통행자들이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걷는 부분들이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연계는 자전거 통행이나 보행 또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쓰시는 PM과 관련해서 연계하는 교통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조금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은 통행하시는 것들을 시간적인 거나 공간적으로 재분배하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그럼 통행을 좀 억제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통행 억제는 좀 강도가 센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행료나 혼잡 통행료나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주차비를 올림으로써 통행을 억제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노후경유차 를 운행 제한하는 LEC 제도와 같은 것들이 시행을 함으로써 아예 통행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제가 좀 전까지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가 소송 파트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실천 전략인데 이 두 가지 실천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하루 아침에 바뀌기도 좀 어렵고요. 450만 대 보급을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이 NDC 상향안을 좀 조정하자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450만 대를 이번 기회에 좀 현실화해서 그 차량의 기술 개발과 그리고 이 경제성 차량 총 소요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TCO를 좀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좀 이용자들이 현실적으로 무공해 차를 이용할 수 있게 진입할 수 있게끔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요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관리 자체가 통행 거리를 감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운행 패턴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관리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통적으로 오랜 교통 부분에 좀 목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그러면은 어떤 것을 탄소 중립을 위한 수요 관리로 우리가 내걸 수 있겠느냐 하는 주요 지표들을 좀 선정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차량 보급과 함께 수요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지멘스 코리아 강동구 상무님께 사실 지금 우리가 오일 쇼크에 맞먹는 에너지 위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에너지 효율화, 수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최근에 약간 나오기 시작하는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함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멘스 코리아의 강동구입니다. 지멘스는 전 세계에 걸쳐서 약 30만 명의 직원들이 에너지 관련,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그 생산에 관련되는 설비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제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 주로 회사고요. 여기 지금 탈탄소와 관련돼 가지고 되는 것들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또는
그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 측, 그 전력 회사가 되든 아니면 소비자가 되든 이런 분들이 그 탈탄소에 이제 기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방향으로 연구 개발해서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력을 이제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발전소를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대용량 발전소에서 지금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제 분산전원 쪽으로 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큰 대용량 발전소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효율을 개선하는 쪽으로 일단 기여를 하고 있는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스터바인이든 스팀터바인이든 이런 쪽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연료를 바꾸는 거죠. 즉 석탄이나 뭐 석탄을 가스로 바꾼다든지 또는 가스를 어떤 수소로 바꾼다든지. 지금은 완전히 수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은 어렵기 때문에 가스하고 수소하고 혼합형까지도 연구가 되고 일부 이제 시연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3단계는 완전히 이제 탈탄소에 근접한 솔루션들이죠. 지금도 나와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윈드, 풍력, 그다음에 태양열 또에 대한 연구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 이제 수소로 운전이 가능한 이제 발전소도 이제 연구 중에 있고 그걸 또 이제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수소에 대한 문제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수소는 사실은 생산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 수소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이제 수소가 필요하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과 같은 뭐 석탄이나 아니면은 천연가스에서 축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이 전기분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추천되고 있는데요. 이러려면 여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재생 에너지로 발전된 잉여 그 전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추천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재생에너지로 발생된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하기까지는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그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전 측면에서 거기서 수소를 가져가 생산하기 위해서 전력을 많이 쓴다라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연구 개발이 더 돼가지고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더 확대가 돼가지고 잉여 전력이 많이 남는다면 수소로서 변환해갖고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요. 그 수소를 가지고 저장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이걸 또 대용량 발전을 위해 사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탈탄소의 그런 규제에 맞추면서도 우리가 더 훨씬 더 에너지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전이 된 거를 이제 송전, 배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부분이 도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빌딩 부분들이 에너지 소비를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거는 여기에도 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탈탄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이나 이런 방법들이 적용돼야 함을 의미하고요. 전 세계 인구의 한 50% 이상이 도시에 살며 한 70% 이상의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60% 정도의 어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도시이고요. 빌딩도 역시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그런 탄소 배출이라든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멘스는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까 같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 그 다음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쪽으로 자동화를 한다든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디지털화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지금 세계에서는 전력화와 맞물려 가지고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고요. 이 디지털의 그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일단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AI라는 어떤 툴 같은 경우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어 분석을 한 후에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개선을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실행을 되는 것이 요새의 어떤 트렌드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디지털화하면서 이제 자동화라는 것과 연계가 또 될 수가 있는데요. 자동화는 흔히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 그대로 매뉴얼인 자동화입니다. 이것이 포함된 디지털의 개념으로서 지금 탈탄소의 그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지금 저희 같은 지멘스와 같은 산업체는 이런 부분에 이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가 적게 드는 제품 개발 또는 이러한 탈탄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거기 정책에 맞춰서 이제 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산업 부문 그리고 뭐 수소 관련 그리고 또 건물 에너지 효율화 기술 또 IT와의 연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좀 넘어서서 원래는 조금 공통 질문도 드리고 좀 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상 플로어에서 먼저 질문을 좀 듣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발제하신 두 분께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짧게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 ESC의 최한태 대표입니다. 아까 그 세션 발표 중에서 그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공단에서는 김강원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EERS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 받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네. 예, ER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현재 시범 사업하고 있는데 에너지 공급사, 저희가 우리나라 법의 에너지 공급사는 한전,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3개가 일단 지정이 돼 있고요. 이들하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 시범 사업을 떠나 가지고 법제화하게 되면은 뭐 컨셉은 이제 법제화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에너지 공급함에 있어 가지고 일정 비율 에너지를 효율화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정 금액을 에너지 효율화 설비에 투자하라라고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규정할 사항으로 현 정부 내 추진키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엘코라 ES 한국지사장 박진호입니다. 그 교통 부분에서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갖다가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교체하려면 한 2060년이나 70년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서 RFS에서 리뉴어블 퓨얼 스탠다드에서 2%나 3% 정도 바이오 에너지를 혼합하게 돼 있는데 이건 바꿔 말하면 97%를 갖다가 화석연료를 의무화하고 있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RFS 자체를 갖다가 100% 바이오 연료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방안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이 있는데 태양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한테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풍력은 유럽한테 기술적으로 밀린다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파도를 태풍도 관련해서 웨이브 파워, 파력 발전을 갖다가 육성하면 훨씬 더 가성비가 높을 텐데 이렇게 값비싼 에너지만 자꾸 하는지 좀 이해가 안 와서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답변은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받고요. 그 답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수송 부문은 김재현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2030년의 정부 계획안에 보면요, 바이오 연료를 3%에서 8%까지 의무 상향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그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의 97%가 전기차, 수소차로 가면서 3%만 내연기관차가 남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안은 85%가 무공해차로 바뀌면서 15%가 내연기관차로 남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15% 남는 내연기관 차량은 거의 이퓨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림은 2050년 정도 정부가 목표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파력 발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딱히 뭐 김강은 팀장 나중에 한번 말씀하실 때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원래는 좀 그 에너지 수요 관리 후일화가 한 축이고 또 더 다른 한 축은 재생에너지 확대고 또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려면 거기에 대한 ESS와 기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화나 수요 관리 중심으로 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께서도 또 인지하시다시피 사실은 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강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전력 시장과도 연계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또 신호는 안 보이고 다른 한 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또 줄어들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제 민간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또는 시장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신호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게 독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가 저렇게 확대될 수 있던 배경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저 발제자 두 분께서 좀 플로의 질문과 함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 오전에 질문하셨던 그 이제 뭐 독일에서의 전기 요금 수용성 관련돼서부터 얘기를 조금 풀어내면은요. 네, 재생에너지 확대했던 게 사실은 재생에너지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메르켈 정부 때 확산했습니다. 2000년도에 재생에너지법 만들어졌을 때는 메르켈 그 총리가 나왔던 기독민주당은 야당이었었는데 그때 성명을 냈는데요. 요 재생에너지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자본주의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집권하면 바로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밝혔었는데 정작 메르켈 총리가 지원한 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을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독일 국민들은 자기네 나라가 에너지 빈국이라는 걸 압니다.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이 이제 갈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수입에 의존하는 거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뭐 뻔히 아는 거죠. 그 다 수입을 하는데 석유값 출렁거리고 천연가스값 막 널뛰기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고 그 여담으로 제가 한국 분한테 들은 얘기가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선진국이고 그 섬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대부분의 전자제품, 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전자 자동차 산업을 일본이 이끌었던 기술 선진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쓰나미 한 번 와가지고 완전히 사고가 나는 그 기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의 정서인 거죠. 석유 안 되고 가스 안 되고 석탄 온실가스만이 나와서 안 되고 원자력 안 되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전기요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이렇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지만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노란 조끼 입고 뭐 프랑스에서는 뭐 노란 조끼 입고 시위하고 막 그러는데 독일에서는 전기요금 오른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편적인 정서는 그 전기요금은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저기 그 좌장님께서 여쭤보셨던 이런 정책적인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하려면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이제 한번 저도 가만히 이제 앉아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은 좀 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이미 경제성을 잃은 그 기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던 수명연장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 가동률이 70% 이하로 내려가면 새롭게 건설하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미 공유가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단가가 매우 낮고, 재생에너지는 왜 독일이나 다른 이미 시장 경제가 잘 정착된 나라들에 비해서 왜 거의 2배가량 높은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오픈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그래야 전기요금이 뭐 인상되더라도 수용성이 좀 높아지고
그래야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라는 것을 좀 시민들께서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드리고 뭐 딱히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별도할 거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RFS 건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시행령 바꿔가지고 30년 5%로 돼 있고 아까 교통연구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국정과제 8%까지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차량 성능을 다 봐야 됩니다. 저희가 할 때 저온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지금 뭐 CRDI 엔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자동차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점점 고급화되다 보니까 연료의 순수성을 그러니까 막 블렌딩하는 게 쉽지가 않아. 저희도 이 비율을 정할 때 전문 연구기관 통해 가지고 국내 차량이 이게 지금 다 들어가도 이상성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건 좀 기술적 한계도 있어서 앞으로 자동차 기술과 함께 바이오 연료가 확대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하고 파력 발전, 파력 발전이 LCOE가 태양광 풍력보다 높습니다. 그 경제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 저희 연구 경력 많이 RPS 그다음에 하고 또 조력 발전 같은 거 해양 에너지 대표적으로 조력 발전 같은 거 저희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소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시와우 조력 같은 경우에 그게 11년인가 10년에 준공됐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해상 환경을 저희도 해상 풍력 보급할 때 보면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그 단위 면적당 어선 수가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화력은 당연히 근해에 짓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또 주민 수용성 문제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리 연구원님 말씀 주셨지만 전 세계가 태양광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 90% 이상 하게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아까 말씀 산업화 이 국내에서 보급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가지고 산업화해서 나가는 거를 정부에서는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데 과연 그 파력 에너지라든가 해양 에너지가 좀 도메스틱 마켓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원이지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해서 글로벌한 시장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저희 패널 분들 말씀 주신 거에 모두 공감하면서 저희 현직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넘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